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보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공사가 실제 역사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천지공사 세계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영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들 지냈나요? 네. 예, 선생님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짜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이니까 인생의 설계도를 멋지게 짜본다면 어떤 설계도를 짜보고 싶으세요? 저는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유명한 CG 제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정민은 어때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네, 솔지는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세운 그 설계도대로 꼭 그 꿈을 이루는 멋진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럼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증산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신 천지공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예,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를 뜯어고쳐 주시고 후천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신 인류 구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천지공사의 뜻은 하늘과 땅과 함께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며 천지에서 가장 공적인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을 뜯어고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 주신 대우주 개벽공사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 질서로 인해서 모든 신명들이 원과 한이 맺히고 쌓여서 선천의 말기, 여름철 끝자락에 가면 그 원한이 워낙 크고 엄청나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후천 상생의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병든 천지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해원공사로서 우주 가을에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우선 천상의 모든 신명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러한 천상 신명들의 조화정부를 결성하셨는데요. 이 신명들을 그들이 쌓은 공덕에 따라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다 회원시켜서 인류 역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천상 조화정부는 인류 구원의 사령탑이 된다는 것을 배웠죠.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천상 조화정부에서 보신 천지공사 내용 그대로 인류 역사의 그 흐름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의 큰 흐름으로 전개되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 이 세운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펼쳐지는 큰 흐름이다라고 해서 인류 역사에서 정치판이 크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도운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의 진리가 세상에 펼쳐지며 상제님 종통이 개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그러한 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 중에서 세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천지공사의 틀인 오선 위기와 삼변 성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보신 세운공사가 현실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요. 네,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라고도 쓴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히스는 그이란 뜻이죠.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히스 스토리 하면 그의 이야기, 즉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뜻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천의 모든 원한을 풀고 후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주시기 위해서 보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천지공사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축년 이후로 모든 연사는 내가 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제님은 1871년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광을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서의 기계와 뛰어난 영성을 보여주셨고 청년 시절도 겪고 그리고 상제님은 인간의 삶을 다 겪으시면서 사셨답니다. 그리고 상제님 성수 27세 되시던 1897년부터 1900년까지 3년 동안 천하 유력을 하시면서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삶을 직접 다 체험하시고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이나 모든 법술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깨닫고는 큰 인류 구원의 대의를 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마침내 성수 31세가 되시던 1901년 음력 7월 7일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이제껏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직접 다스리시는 3개 대권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큰 프로그램인 천지공사를 보시게 된답니다. 자, 이때 1901년은 바로 신축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신축년인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설계도인 천지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인류 역사는 상제님께서 보신 그대로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가 사진으로 말하면 원본 파일이었다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런 역사는 그것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인간 역사에 펼쳐지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 그랬나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입니다. 네, 세운공사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열어놓으신 것으로 세계 정치판으로 펼쳐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을 나타낸 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또한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해서 상제님의 조안학원 세상을 건설하기까지 모든 개척의 과정을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랍니다. 자, 증산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세운공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규범이 있어요. 어떤 큰 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지공사의 큰 틀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한답니다. 이 틀만 알면 20세기 이후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과 흐름 그리고 목적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고 싶죠? 네. 예,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오선 위기와 삼변 성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먼저 오선 위기가 무엇인지 상제님 말씀이 담긴 도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도전 5편 6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다 펴셨나요? 네. 예, 5편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아 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에 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상제님께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죠. 천지의 판을 짠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큰 틀을 짜셨다는 말씀이에요. 회문산은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에는 오선위기 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혈자리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기운이 갈물이 되어서 있는 아주 좋은 명당을 혈이라고 해요. 상제님은 이 회문산에 있는 오선위기 혈의 기운을 취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크게 펼쳐져 나갈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의 새 판을 이렇게 짜셨답니다. 자, 오선위기는 5 오자에 신선 선자 그리고 애워싸다 할 위자와 바둑기자를 쓰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선위기는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때 위자는 애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기자는 우리가 바둑을 두는 장소를 기원이라고 하죠. 그때 이 기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오선위기는 5 신선이 바둑판을 빙 둘러싸고 서로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둑판은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요 오선위기의 모습을 잠시 약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판이 있습니다. 자, 가로로도 줄이 있고요. 또 세로도 이렇게 줄이 있죠. 자, 이때 바둑판은 바로 한반도를 말씀하신 거고요. 5 신선은 이 바둑판의 주인인 바로 우리나라죠. 조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4 신선은 이 바둑 게임을 위해 참가했던 손님으로서 참가한 4 신선, 즉 주변의 4대 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바로 손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선위기는 이 한반도인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4대 강국이 서로 그들의 세력 다툼을 하면서 지구촌의 정치 질서가 펼쳐져 나가는 형국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는 그동안 선천 역사에 누적되어 온 모든 어떤 원한의 문제가 끌어지고 또 모든 상극의 시비가 다 해소가 되며 현실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이나 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이런 불평등 구조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 가장 구심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저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나라와 주변 4대 강국의 이 정치 질서가 오선 위기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몇 년 사이에 중국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지금 어떤 힘을 지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죠. 이 러시아도 다시 가스나 석유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옛 소련의 그런 위상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러한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정치 질서는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오선 위기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인간 역사가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 내용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육자회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데 이 육자회담을 기획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제님이십니다. 자, 육자회담은 상제님께서 이 오선 위기에서 만들어 놓으신 판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도 상제님께서 보신 이 천지공사에 의한 것이랍니다. 선생님, 오선 위기는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거라고 하셨는데 육자회담은 여섯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를 주인 하나로 보면 오선 위기인데 지금은 남북한으로 갈라져 주인이 둘이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둘로 나누어져서 된 것이지, 그래서 육자회담이 된 것이지 서로 다른 두 주인이 뭐 북한 나라, 남한 나라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육자회담도 오선 위기의 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랍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바둑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왜 바둑판인지 안운산 정도사님께서 잘 밝혀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가로가 19줄로 되어 있고요. 세로가 19줄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9를 하면 총 360 하나의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은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천원이라고 해서 이때 임금님이 계신 자리라고 봅니다. 궁궐 자리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36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팔도에 360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둑의 원리로서 정치 질서를 잡아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하루에 한 고을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가지고 하루의 살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원래부터 이러한 원리로 바둑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 이외에 또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 선생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바둑의 주인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세운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세운공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상제님께서 보신 이 천지공사는 바로 모사제천으로 모사, 계획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 이루는 성사하는 것은 성사제인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랍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가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회사를 이끌어가죠. 마찬가지로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인류 역사의 전개가 될 때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 그런 주체민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제님은 그 민족을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자, 상제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상제님은 전 세계 역사가 펼쳐지도록 판을 짜놓으신 것이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인가? 자, 그것은 우리 민족이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신교 문화에는 인류 문화의 모든 원형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되며 인류 문명의 첫 씨를 뿌린 바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린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 이치대로 상제님께서 우리 민족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기에서 선천 문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장자민족, 장소민족이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큰일이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큰 집에 가서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민족이 바로 전 인류의 첫 역사를 시작하고 문명의 씨를 뿌린 바로 전 세계의 장손 민족이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사의 흐름도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후천 상생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선 위기의 형국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오선 위기는 이미 100년 전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오선 위기가 크게 3번 펼쳐져 나가면서 전개가 될 것을 상제님은 삼변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삼변성도는 크게 3번 변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진행 과정이 또한 이렇게 3번 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랍니다. 솔지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5를 좋아합니다. 아, 5를 좋아하는군요. 그럼 화주는 어때요? 저는 3을 좋아해요. 예, 선생님도 3을 좋아하는데 화주도 3을 좋아하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3과 5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이란 숫자를 보면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3요소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할 때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쓰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을 보면요. 역시 머리, 몸통, 팔다리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글을 보면요. 글을 구성하는 요소도 역시 3요소로 되어 있고 3단 구성으로 서론, 본론, 결론도 되어 있죠. 또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다, 색의 삼원색이다 할 때도 대표적으로 이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3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수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사물의 어떠한 그런 큰 틀을 나타낼 때도 3을 쓴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3세판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어떤 뜻이죠? 3번에 걸쳐 대결을 해서 승부를 내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또 이 3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생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워볼게요. 네, 생, 장, 성. 자,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이 생은 어떤 일이 시작되는 단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고 진행되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일이 매듭이 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자연 섭리를 생장염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죠. 네. 예, 그때 생장염까지의 과정이 바로 생장성의 단계랍니다. 그리고 이 염의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인 장에서는 휴식하고 저장을 하면서 다음에 생장성을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변성도 생장성 하는 것은요, 바로 자연섭리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변성도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오선위기 전체 바둑이 3번의 대국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3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후천 성경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 삼변성도에 대해서 상제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자,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5편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5편 7장 다 펴셨죠? 네. 1절만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아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바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제님은
지금 이 세상이 크게 펼쳐지는 대세가 씨름판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씨름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전통 민속 경기고요.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씨름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명절날 천하장사나 백두장사를 뽑는 경기가 있죠. 예전에는 씨름을 언제 했냐면 큰 장이 설 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마트나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장이 서야만 거기에서 물건을 서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장날에 씨름을 하면 구경하러 더 많이 모이겠죠. 사람이 더 많이 모일수록 장사가 더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서로 모아서 씨름판을 벌였답니다. 그것을 난장판이라고 해요. 자, 요즘에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던가요? 특별 세일이나 사은품도 주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그건 역시 돈을 들여서 상품을 주거나 구경거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죠. 옛날에는 가장 큰 구경거리가 씨름판이었답니다. 그럼 씨름판에 상품으로 뭘 걸던가요? 소 아닌가요? 네, 맞죠. 상제님 계실 당시에는 소를 상품으로 걸고 씨름판을 벌였답니다. 어떻게 씨름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씨름을 해요. 그것을 애기판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따은 총각들이 나와서 씨름을 겨루는데요. 그것을 총각판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빅 이벤트죠. 머리에 상투를 튼 어른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는데요. 그것을 상씨름판이라고 합니다. 이 상씨름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간답니다. 이때 상씨름에서 이 상자는요. 윗상자로서 최상의 가장 높은 그러한 뜻이 된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 씨름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바둑판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씨름판을 천지공사의 큰 틀로 삼으셨답니다. 자, 이 씨름판을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예, 상씨름판. 자, 이렇게 5선유기의 바둑의 틀과 그리고 세 번의 씨름의 틀로 상제님은 세운공사를 보시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겠는데요. 오늘도 수행을 김미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김미순 선생님 불러볼까요?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운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누적된 피로를 가장 빨리 풀어주는 전신 스트레칭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두 팔을 니은자 모양으로 한 후 반대 방향으로 니은자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에는 호흡과 팔, 다리를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발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어깨가 바닥에 닿게 하고 발은 최대한 멀리 뻗어줍니다. 다음은 앉아서 다리의 혈행을 도와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왼무릎을 굽힌 후 오른 다리는 스트레치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신 후 발끝을 뒤로 세우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뒤로 젖혀줍니다.
두 발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면서 상체를 앞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죠? 잠자기 전에 이 운동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숙면을 취하실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해봤는데요. 명상이나 수행을 꾸준히 하면 정서가 순화가 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보신 오선 위기와 삼변성도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대략적인 흐름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변성도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상제님의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성구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편 7장을 펴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5편 7장 다 찾으셨나요? 네. 예, 다 함께 큰 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아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예, 상제님께서 이렇게 왜 오선 위기와 삼변성도로 천지공사를 보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20세기 우리 민족은 어땠나요?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당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라지게 되면 선천 문명을 연 종주국이 사그라질 위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주체민족으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전 세상을 이끌어 나갈 후천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제님은 공사를 보셨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은 서양 제국주의인 이 러시아를 동양에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한판 싸움을 붙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904년에서 5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추운 대륙이죠.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섬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올라오고 있었고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바둑판인 우리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직접 부딪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누가 동맹을 맺었냐면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고 일본과 또한 영국이 동맹을 맺어서 대결 구도를 갖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와 일본이 직접 대결을 하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가 러시아를 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훈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구도가 상기님께서 보신 오선 위기로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904년에서 5년까지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오선 위기의 첫 번째 판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일본이 물리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이 동양에 침략을 하려고 했던 그 야욕을 버리고 유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발칸반도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차 세계대전은요.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식민지를 개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로 보신 애기판 실험인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은 동양에 와 있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주시기 위한 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끝이 나는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많은 식민지들이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이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의논을 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입니다. 자, 이 국제연맹은요. 상제님의 천상조화정부가 지상에 그대로 펼쳐지는 1차적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제님은 이렇게 애기판 공사를 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씨름이 뭐라 그랬죠? 총각판이요. 네, 상제님은 이 애기판을 통해서 동양에 있던 서양 세력을 물리쳐 주셨으나 완전히 다 물리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총각판 씨름을 통해서 상제님은 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또한 당시에 아직까지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공사를 보시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서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 총각판 오선위기도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대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일 전쟁은 1936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그러한 의도를 먼저 보이면서 본격적으로는 1937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을 훈수를 두던 이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대전은요,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전쟁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국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2차 세계대전은요, 1945년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1939년부터 1945년이죠. 자,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었던 그러한 식민지들이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총각판으로 보신 이 공사는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식민지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 국제사회는 엄청난 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다가올 또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진 국제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자, 이 국제연합은 우리가 흔히 유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뭐가 남아있나요? 상실음판이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 상실음판은 이 판을 매듭짓는 최후의 한판 승부 결승전이랍니다. 자, 이 상실음은요, 바둑판의 주인끼리 씨름을 붙게 되는 바로 그러한 판인데요.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투를 튼 어른들의 씨름이다라는 뜻 이외에도 최상의 가장 큰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 할 때도 이 상자가 바로 최상의라는 뜻이 들어 있죠. 바로 그때의 의미와 같은 것이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완전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남한의 자유진영과 북한의 공산진영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서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48년 남과 북이 각기 다른 그러한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게 되어서 분단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50년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북한과 이제 남한이 이제 주인끼리 판을 대하죠. 그리고 북한은 어딥니까? 소련과 그죠? 중국이 훈수를 두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훈수를 두는 형국으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상제님의 오선위기로 또 이렇게 상실음판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6.25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남북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죠. 자, 이때 휴전선의 휴자는요, 쉬다라고 하는 쉴 휴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휴식을 하다가 다시 계속 수업을 해나가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벌어질 이 한판 상실음판에 대해서는 상제님의 모든 천지공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도전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더 가슴으로 느끼면서 보신다면 천지공사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8선도 우연히 그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상제님께서 태극 형상의 선을 그으시며 이미 100년 전에 천지공사로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38선에는 앞으로 이 인류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가장 큰 씨름판이기 때문에 이 38선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 그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훈산 종도사님은 이 38선을 우리나라만의 38선이 아니라 전 지구의 38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제님은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실음판으로서 선천에 맺히고 쌓였던 그 원과 한을 단계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해소를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인끼리의 씨름인 이 한판 승부를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도로서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신 것이에요. 자,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어떻게 인류 역사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상제님을 만나 신앙하고 있는 성도님을 한번 만나보겠어요. 자, 오늘은 한미정 성도님을 만날 텐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오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한미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장을 방문하게 된 건 7살의 아버지를 따라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도장을 나가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증산도에 다니는 게 싫었고 증산도가 뭐 하는 곳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을 해서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생이 허무함과 동시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부모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그때 저의 뇌리에 꽂힌 건 단 3글자 증산도였어요. 그 이후로 겨울방학 동안 이것이 개벽이다를 처음으로 3번에 걸쳐서 읽게 되었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2번째 읽었을 때는 와,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째 마지막 장을 딱 덮었을 때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슬라이드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야겠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증산도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증산도 신앙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막연히 흘러가는 자연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보이지 않는 신명 이야기는 정말 신기했어요. 도전에 마음이란 신이 왕래하는 길이다 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이 응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신의 세계를 알게 되니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겸손해지는 절 보게 됐어요. 무엇보다 지금의 절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항상 보은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참 하느님을 모시고 생명의 소리 태우주 수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앞으로 오는 조화 성경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증산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미정 성도님의 얘기를 들으니 어땠어요? 선생님 진리가 담긴 책을 읽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기쁨이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네, 저도 진리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상제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끼셨죠? 네. 네,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보신 세운공사의 큰 틀인 오선위기와 삼변성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선위기는요.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바둑판의 주인을 우리나라라고 하셨고 이 바둑판은 바로 한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신선은 이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주위의 4대 강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오선위기가 상제님께서는 생장성의 3단계를 거치면서 삼변성도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 애기판 실험과 2차 총각판 실험과 그리고 마지막 매듭 짓는 상실험판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 경기인 또 실험판으로서 상제님은 삼변성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애기판은요, 러일 전쟁과 그것이 또 확대가 된 1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국제적인 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기구인 국제연맹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국제연맹은 상제님의 천상조화정부가 인간 세상에 그대로 펼쳐진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인 총각판은요, 중일전쟁과 그것이 확대가 된 2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형성이 되어서 더욱더 큰 국제사회의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을 다시 막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보다 좀 더 발전된 바로 그러한 단계로서 천상의 조화정부가 실현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인끼리 마지막 판을 대하는 상실험판인데요. 이때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 나누어진 우리가 주인이 서로 판을 대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전쟁은 아직도 휴식을 취하면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인류사에 전개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전쟁을 끝을 맺는 바로 이 상실험판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원한을 다 푸시고 또한 천상의 조화정부가 그대로 지상에 완전하게 이제 실현이 되는 세계 일가 통일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변성도를 거쳐서 새로운 세상인 후천의 조화낙원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천지공사의 틀과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육자회담이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 민족이 바둑판의 주인이고 세사상을 여는 주체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가 펼쳐질 일을 미리 짜놓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래요.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로 보신 이 오선 위기와 삼변성도에 따라 인류 역사가 그대로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 함께 배워봤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이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이 실제 역사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